네, 앞서 협동적 장학 시대까지 봤습니다. 이 협동적 장학 시대의 가장 큰 단점은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물론 그 장학의 민주화는 불러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진짜 민주화를 불러왔어요. 장학에 대해서 협력자와 조력자로 만드는 민주화는 불러왔지만 자유방임적 속성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 달성이나 수업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만족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1957년에 뭐가 발생하냐면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먼저 발사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먼저 발상을 과학기술이나 어떤 첨단 수학적 기술들이 훨씬 발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딱 이거를 발사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내에서 실제 우리가 행해줘 오던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왜 소련보다 이 과학기술이 뒤처지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교육이 형식과 내용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 중심으로 뭔가 아이들이 해보려고 하고 뭐 아이들의 뭐 문제 해결 중심으로 뭐 느끼게 체험학습 이런 걸 주로 했다면 그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게 하는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발생하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 하에서 장학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인간관계 중심의 장학 기조도 어떻게 바뀌냐면 더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뤄냈잖아. 이제 더 이상 그 장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정말 잘하고 있어. 정서적인 만족감, 조력자, 협력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부터는 뭐에 포인트를 두자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육 과정을 잘 개발해보고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 우리 한번 강조를 둬보자. 이런 포인트가 나오게 된 거죠. 수업 장학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이제 문제점을 캐치해내서 미국에서는 과학기술 발달해서 소련보다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학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수업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물론 장학이 항상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사가 뭐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뭔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제가 발생해서 장학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혹은 뭐 학생 그 교사의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장학은 only 어디에 초점을 두자? 교수 학습, 학생들의 수업에 초점을 이전에도 수업을 봐주었지만 이제 초점을 더 많이 두자는 거예요. 수업 장학 시대에는. 그래서 1955년부터 65년까지는 교육과정 개발에 그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난 뒤에 나온 게 임상 장학이겠죠. 왜냐면 교육과정을 빠르게 개발하고 이 개발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임상장학.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임상장학이에요.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장학 시대에는 뭐 만약에 그 배경이 이런 스푸트니코랑 연관된다면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수업 장학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수업 장학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임상 장학이니까 임상 장학과 연관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955년에서 65년까지는 교육 행정의 역할이 새로운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의 설계로 모아졌다. 이제 행정도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교육 계획 만들고 프로그램 설계로 막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서 장학 담당자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었고 특히 장학 담당자들은 전문교과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교사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는 걸 주요 업무로 삼았다. 그래서 55년에서 65년까지는 빠르게 그 경험 중심에서 그 학문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그 1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이 실제로 구현되는 수업 현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추구하는 이 교육과정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에 장학 담당자들은 교사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과 임상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시청과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 개선,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집중을 했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정에 맞게끔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교실에서의 교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 임상 정학과 마이크로 티칭이 활성화되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건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뭐냐면 임상 정학과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임상 장학과 컨설팅 장학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유사한 전형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임상장학에서 이 임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대면적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말. 두 번째, 교실 내에서 실제 행위를 중시한다는 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상하면 딱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장학사와 교사 간의 면대면 만남, 그리고 인간적인 만남을 중요시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교실 내의 실제 행위에 초점을 둔다. 즉 교사와 학생 간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거에 대한 실제 행위를 중시한다는 게 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임상이 이제 진료를 하는 그 의학적 용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진료를 한다고 하는 그 의학적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떤 뭔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이렇게 진찰하고 뭔가 살펴보는 그러한 임상적 의미가 강한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두 가지가 뭐다? 그 장학사와 교사 간의 서로 간의 관계성, 면대면으로 같이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 간의 실제 현장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초점으로 한다고 해서 임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학사와 교사가 서로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분석하고 개선하여 교수학습을 발전시켜 나가 학습 능률을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장학사가 교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둘이 관계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점에서 서로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장학도 장학사가 뭐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장학사와 교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고 분석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급 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지각, 신념, 태도, 지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녹화나 그 녹음기로 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사분이. 그래서 그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어떤 태도, 가치관, 목소리 뭐 이런 거 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실제 임상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둘이 다시 끝나고 나서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 개선해 가자, 함께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다시 그냥 문서로 보내서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다시 논의해보고 고칠 점들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장학의 어떤 정의를 보시면, 임상장학이란 교사의 수업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상황, 교실 내 실제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맞추어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교실 내에서 실제 이뤄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 계획 협의, 수업 관찰, 환류 과정 3단계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수업 관찰, 환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교수 학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수업 장학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장학은 정말 이 100번 강조해도 뭐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임상 장학 안에 들어있는 서로 간의 1대1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대면적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수업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장학사들이 눈으로 봐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실 내 실제 행위를 중시한다는 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임상장학이 나오게 된 탄생 배경은 하버드대 코간 등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 에치슨에 의해서 발전됐습니다. 이 코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8단계, 9단계까지 이제 임상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결국 3단계로 요약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뭐냐면 교사와의 회의, 사전 회의를 하고 학급 관찰, 실제로 들어가서 안에서 관찰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와서 평가 회의를 한다는 거죠. 이 3단계를 거친 현장 방문 중심형 장학 방법이다. 그래서 장학자가 이제 그 사항을 뭔가 자료 조사한 거를 한번 토대로 넘겨받아서 보고 뭔가 문서로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서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학급 단위 장학으로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빨간색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여기 대면적 관계에서 중시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1대1 관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병의 증상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방과 치료를 한다. 이러한 과정상 특징을 장학에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장학 담당자가 교사와 1대1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수업을 협의한다. 이때 협의할 때는 녹화하기 체크리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관찰 결과에 따라서 진지한 협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교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식이 임상 장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장학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이 목적이다. 만약에 그 지문에서 어떤 장학을 받는데 수업 기술 여기에 포인트가 더 있으면 그 무조건 임상 장학입니다. 물론 다른 장학이 뭐 자기 요청 장학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교사 장학사가 실제로 와서 내 수업 현장을 관찰했고 뭐 이런 뉘앙스가 뭔가 담겨 있다면 그게 임상 장학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기술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임상 장학은 뭐 내가 학생 지도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서 장학의 초점은 교사가 특정한 지적, 행동적 기능을 배우는 것이고 이때 장학은 크게 세 가지 절차에 진행된다. 어떻게? 회의, 관찰, 평가회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다? 수업 기술 향상. 두 번째, 장학의 초점은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학사가 해야 될 게, 야, 니 이거 왜 못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장학의 초점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분석을 똑바로 해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 강화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임상 장학은 실패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알겠죠? 나오면 만약에 서술해 주시면 이런 거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관계론 발달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민주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수업 기술에 초점을 두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둘 간의 인간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지시 통제로 하지 마라. 임상 장학할 때 1대1로 해줄 때 수평적이고 민주적 관점에서 하자 이겁니다. 마지막, 임상 장학은 전학급, 전담임, 전교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연구진, 수업자가 한 팀이 돼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장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장학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임상 장학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학생, 모든 대상이 연 1회 실시하자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혹은 경력이 낮은 교사는 1년 단위로 무조건 하고 경력이 올라가면 3년 단위로 좀 하자. 3년 단위로 하자. 어쨌든 처음엔 연 1회 이상 하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경력이 낮은 단위의 그 교사들은 연에 1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경력이 뭐 5년, 6년 이상인 경력자들은 3년에 한 번씩 꼭 받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장학의 특징은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자기 요청에 어떤 속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왜냐면 임상 장학이 자기 요청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뭐랑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컨설팅 장학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설팅 장학은 일단 임상 장학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임상 장학은 수업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거고 컨설팅은 그게 수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생활지도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뭔가 래퍼 형성이 잘 안 된다. 이걸로 컨설턴트한테 요청을 해서 장학을 할 수 있어요. 컨설팅 장학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컨설팅 장학은 수업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 못하겠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잘 못하겠다. 그럼 컨설턴트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컨설팅 장학은 기본 핵심 포인트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무조건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자율적으로. 근데 임상 장학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점은 임상 장학은 수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컨설팅과 다르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자기 요청으로 이루어지는가. 연 1회 실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력자들은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해야 되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그 연구주임 수업자가 한 팀이 되어서 하는데 과연 이게 컨설팅 장학처럼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임상 장학도 뭐 내가 요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경력자들이 나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임상 장학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요청이 아니라는 거죠. 임상 장학의 핵심 포인트는 수업 기술의 개발과 변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컨설팅 장학과 헷갈리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임상 장학은 자기 요청의 속성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한두 분이 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장학은 포인트는 단 실패에 대한 비난도 해서 안 되고
어쨌든 그 교장이나 교감이 그 장학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그 지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수평적인 민주적 관점에서 함께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겠죠. 교장 교감 선생님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 형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너의 수업을 내가 감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임상장학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티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